어떤 회사가 6년 일한 대리급 사원에게 50억 퇴직금을 줄 수 있을까요? 기자 출신이라는 화천대유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해명부터 들어보시죠. 뭐 불법은 없었고요. 이제 저희는 기본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으니까 각 분야에서 성과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이사회나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분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50억 원은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예, 정혁진 변호사 먼저 좀 물어볼게요. 네네. 산재를 입어서 퇴직금 50억을 줬다. 이게 지금 김만배 대표의 얘기인데 산재 입는다고 퇴직금을 그렇게 많이 주나요? 산재 입었을 때 퇴직금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위로금 쪽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 회사에서 예컨대 이런 일들이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건설공사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럴 때 이제 유족들을 좀 달래고 위로하고 그런 그 입장에서 예. 그 사업주가 아니면 그 건설 그 업주가 건설 업체가 뭐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그렇게 주는 경우는 그렇게 있는 걸 봤는데 이게 10억 단위를 넘어가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기억나는 사건이 이분도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쳐가지고 쉽게 말하면 평생 일어나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산재로 인정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통해 가지고 산재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은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한 3, 4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이 하나씩 더 붙는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본인한테 할게 어려울 수 있지만 산재라고 하는 것이 이명 뭐 이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차라리 이야기를 안 한 것만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 뭐 평균 5억 원 정도 퇴직금을 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직장 한 30년 정도 다니고 퇴직한 사람들도 퇴직금 그렇게 못 받을걸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뭐 질문이 나올 정도로 반문이 나올 정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 6년에서 3개월 모자라는 5년 9개월 근무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초봉이 아마 233만 원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 마지막에 아마 380만 원 정도 받았다는데 이게 뭐 계산을 해보면 보통 이렇게 되면 아마 3천만 원 이하라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런데 예. 50억 원을 받아갔다니까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어떻게 된 일이냐. 다시 말하면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뭐 봉착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 자, 우리 퇴직금으로 뭐 5억 원 정도 준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를 입었기 때문에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을 줬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곽상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으셨다고 하던데 그 의원님도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저는 뭐 성과급인가 뭐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성과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액수가 조금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회사에 물어보셔야 될 상황이죠.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하는 특검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를 하고 우리 특검에서 빨리 규명하자. 나중에는 다 뭐 문제가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박진영 교수는 곽상도 의원의 저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실제로 이 곽상도 의원이 애초에는 이 뭐 아들이 거기 취직했는지도 잘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본인이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판명이 나고 본인이 있어요.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또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예. 나중에 밝혀졌고요. 또 이제 어제 오늘 밝혀진 것이 곽상도 의원의 후원금으로 이 화천대유의 관련자들이 원래 후원금은 개인이 쏠 수 있는 최대치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씩 몇 번을 쐈다는 거예요. 4-5번 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실제로 이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에 대해서 잘 몰랐다. 아들이 알아서 취직했다. 뭐 내가 추천했다. 뭐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곽상도 의원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이 스토리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곽상도 의원에게 화천대유가 뭔가를 기대하고 그 아들을 취직을 시켜주고 퇴직금을 50억씩 줬다면 뭐를 기대하죠? 지금 야당 의원 아닙니까? 이 개발 사업이 진행됐을 때가 예. 그 당시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죠. 박근혜 정부 때고 이 실제 시작은 2015년인데 이 곽상도 의원은 2013년에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뭐 우리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자리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이 저는 존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화천대유의 구성원들이 이제 특정 대학교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법조인들이 주축이더라고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흔히 하는 이제 자금을 끌어올 때 은행과의 관계 또는 여기도 또 SK 이야기도 나옵니다. SK 일가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돈을 투자금을 받을 때의 문제 이런 점들에 있어서의 힘 있는 사람 또는 뭐 정권에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일각에서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있는데 또 이 사업 초기에 참가했던 변호사 중에 한 분은 또 국민의힘에서 또 주요한 당직을 맡았던 분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스토리 자체가 제대로 짜여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화천대유의 김만배 대표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렇지만 뭐 전혀 로비나 정치권 도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로비 의혹이나 그런 정치권 게이트라는 의혹에 관련해서는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고문단이 굉장히 이제 전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장들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기감이 되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그래서 모셨는데 그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이런 구설에 휘말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두수 총장 지금 김만배 대표 어디 뭐 일간지의 법조팀장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터지고 김만배 대표 이름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등장해서 인터뷰하는데 그동안 답변을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사실상 이제 본인의 입으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준비한 답변으로 과연 믿을 만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준비는 철저히 나름 하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생각하는 데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변호사 구성이나 이런 거 보면 뭐 특검도 있고 검찰총장도 있고 또 묘하게도 거기에 이제 천하동인 4호 남욱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호사의 가급 피고인, 변호인 그다음에 그것을 기소한 검찰까지 세 사람이 다 같은 데 존재하는 거라든지 아까 말했던 특정 정당이라지만 이제 김만배 저분이 천하동인 이렇게 지은 이유가 하천대유 이렇게 지은 게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시중에는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정 대학의 이 인맥이 다 얽혀서 일어난 일이고 특히 저는 시행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저기에는 법조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치권 중에서 야당 아까 이야기됐던 이제 곽상도 의원이라든지 그전에 원유철 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당시에 한나라당 청년위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까지 가지고 있어서 당시 성남 개발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가 재판까지 가서 1심, 2심, 2심에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 최재형 현재 국민의힘 그 후보이기까지 이게 모든 게이트 문제가 여당의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야당의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뭐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그런데 지금 보면 박영수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이 고문으로 포진할 정도 회사 어느 정도
규모라야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삼성도 저렇게는 못 꾸려요. 어허. 그러니까 꾸릴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고문 변호사로 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렇게 검사장이나 특검하셨던 분들이 저런 회사를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야 뭐 화천대유 같은 데서 고문 변호사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셔도 아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는데 뭐 겸손한 말씀이시고. 이렇게 예. 그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저 회사의 고문 변호사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용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경계심을 갖는 예. 게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저런 분들이 저렇게 우르르 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사실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화천대유의 대표가 누굽니까?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를 꾸리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인데 그래도 뭐 법적으로 뭐 어드바이스 받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 호화로운 그 고문단은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 모여진 것이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검찰총장이면은 그야말로 검찰의 최고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법관은 그야말로 판사의 최고봉이고 네. 대법원장이 있지만 네. 이런 분들 고문으로 모시려면 얼마 정도 드려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사건 하면서 대법관님들하고 같이 소송 수행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모시려고 했던 대법관님들은 항상 사건을 봅니다. 예. 이게 내가 맡을 사건인가. 음. 그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5천만 원, 1억씩 이렇게는 이렇게 부르시긴 하던데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1,500만 원, 2천만 원 이런 정도로 그 대법관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왜냐하면 그때 뭐라고 그 언론에 나와 있냐면 1,5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했지 1,500만 원이라고 하면서 근거 서류를 대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진짜로 같은 법조인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신상범 의원도 기자 시절에 법조 오래 취재하셨는데 이런 정도 호화 군단 회사 들어보기 쉽지 않아요. 이게 사실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게 이게 특정 정당 국민의힘 출신들이 왜 많이 나오냐는 표현보다는 저 사람들 함께 모으는 게 김만배 기자예요. 예. 다시 말하면 정확히 보십시오. 곽상도 의원은 왜 끼었습니까? 성균관대 5년 선후배 사이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곽상도 검사가 퇴직할 때 홍보성 기사를 김만배 기자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대학 출신으로서 굉장히 그전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박영수 전 특검은 왜 됐느냐. 남욱 변호사 때문에. 남욱 변호사가 2009년도 구속됐을 때 변호인이 박영수 변호사였어요. 근데 1심, 2심 다 무죄 받아낸 거예요. 검찰이 상고 안 해서 무죄로 풀려난 거예요. 그 연이 어떻게 됐느냐. 남욱 변호사가 박영수 변호사의 아들과 대학 동기예요. 이렇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강찬호 검사장은 또 다른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는 정당이 아니라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는 김만배 기자의 고등학교 선배예요. 이런 식으로 얽혀 있는 기자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하고 그럼 이게 정당으로 얽힌 게 아니라 이것은 저런 식으로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보호막을 치려는 걸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은 곽상도 의원만 나오지만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 오래된 법조 기자가 굉장히 돈을 많이 갑자기 벌게 돼서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설명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 멘토, 정신적. 그러니까 돈을 번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저한테 고문하면 뭐 편하게 계십시오. 이렇게 접근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도 왜 자기가 그거 어떡하는지도 잘 몰라요. 다만 화천대유에서는 전송선, 지중화 사업에 그것 때문에 갔다는 거고 권순일 대법관은 왜 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화천대유 이 사건은 본질이 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당초 이 사건이 왜 불거졌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이렇게 고리로 해서 뭔가 챙기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 보면 그 본질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를 들어보시죠. 좀 전에 보니까 우리 곽상도 의원 탈당했다던데 그 탈당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토검 비리 세력과 결탁한 부정부패 세력이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도 그래도 도마뱀입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세요. 자기들이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 못 막았다고 그 도둑 막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 비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50억 그 퇴직금 받았다는 곽상도 아들은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저한테 혹시 이재명 아들 아니야? 이럴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아들 아닙니다. 곽상도 아들은 유전자 검사를 해도 아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겠지요. 예, 박지정 교수. 화천대유 누구 거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게 언론에서 애초에 5천만 원을 넣어서 500억을 벌었다. 이렇게 이제 1000배를 벌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보면은 투자금도 350억이 들어가고 은행에 PF도 7천억을 받고 이런 과정들은 없는 상황, 다 빠뜨린 상황에서 이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게이트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련돼 따른 일련의 최소한의 증거라든 혐의도 현재 나온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누가 과도하게 수익을 남겼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이제 존재했던 건데요. 이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불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제 튀어버리는 상황으로 온 건데요. 이 역사를 보면 왜 국민의힘이 관련돼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성남시에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기도 전에 이미 그 당시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라는 분의 동생도 개입돼 있고 그분도 전신이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이고요. 그 당시에 이것을 계속해서 민간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찬성해 준 사람들도 한나라당 시의원이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걸 LH가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민간으로 바꿔준 거는 또 MB 정부 때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 시작 전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게 뭐 국민의힘의 시의원이든 아니면 말단의 누구든 간에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부터 관련돼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두수 총장, 사실 이 사건이 맨 처음 시작이 될 때만 해도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요, 특정 언론과 정치 세력이 불리한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한 일종의 기획 작품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추석 밥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대역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1차 기획은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판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죠. 2차에서 와서는. 그러니까 1차 기획은 뭐냐면 이것을 대장동 게이트가 지금 현재 여당의 1등 후보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치명타를 먹여서 여당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게끔 만들어낸 거고 모든 언론이 거기에 집중됐는데 사실을 덜추고 점점점 진실로 다가갈수록 이 실체는 민영개발을 전적으로 추진하고 그들에게 기득권을 보호해왔던 특정 정치 세력이 오히려 더 얽혀있고 그들이 이제는 반대로 잘 못 막았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못 막았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3년, 4년 뒤에 미래의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타산하지 못하는 걸로 공부하고 있는 그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이득은 어디서 얻었는지 그리고 실질적 경제적 이득은 어디서 얻었는지 이게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추석 밥상에는 올리는 데 성공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추석 전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얘기를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자,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다른 시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맨 처음 화천대유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곽상도 의원 한 달 250만 원 받는
뭐 그런 평사원이 뭘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다가 50억 퇴직금 사실이 드러나자 대구시당,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올린 글인가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죠. 철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의 말이었다. 그런 글을 올렸는데 탈당계, 그러면 이거는 오징어 다리 자르기 게임인가요?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죠.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 지도부가 탈당을 받아줄 게 아니라 출당 제명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대한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곽상도 의원은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신선범 의원, 탈당한 이유가 이제 당에 부담을 그렇죠. 주기 싫어서 탈당한 것 같은데. 선제 탈당이죠. 그러니까. 예, 탈당으로 해결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조금 당 지도부에서,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때 이제 표현이 업참이에요, 업참. 예.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이재명 지사에게 쏠렸던 의혹이 갑자기 한 명의 국회의원의 아들 때문에 야당으로 넘어오는 이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뭐 바라는 많은 사람들 허탈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업참을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좀 더 선제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 나온 김에 저는 이 지점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다 맞다치더라도 남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7명에게 특정인들에게 1000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이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규 씨라고 나와 있잖아요. 유동규가 누굽니까? 이재명 시장이 처음 당선될 때, 초선 당선될 때 참모 역할을 해서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셔갖고 인수위 간사,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그다음에 성남 도시개발사 기획본부장으로 해서 이 스킴, 그러니까 계획을 다 설계하신 분이 유동규 씨 아닙니까? 유동규 씨가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앞에 구속됐던 남욱 변호사 이런 분들, 그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여당 쪽에 붙어있던 분들이 그대로 옮겨와서 화천대유와 그게 다 붙어서 한 거라면, 그래 적어도 최종적으로 이 계획을 승인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무는 저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곽상도 의원 건을 하나로 보고 국민의힘으로 모든 것을 봤죠. 이제 내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토건 비리 세력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섣부른 판단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는 의구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내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곽상도 의원 건까지 포함해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이 은폐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러니까 검찰, 공수처,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다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이걸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재명 후보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고발장 낸 것 먼저 한번 보시죠.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가, 이것은 사실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로또대유,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저희는 고발하는 바입니다. 자, 곽상도 의원 측은 이 고발에 대해서 또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5천억을 가져갔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데, 박진영 교수, 일단
지금 사건을 맨 처음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걸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혹시 화천대유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받고 이런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의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랬다가 이제 뭐 다르게 뭐 네네. 이런저런 유명한 변호사들이 고문을 네네. 했다. 이건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10원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거의 증명돼 가는 상황인 거예요. 돈 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이 설계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오징어 게임이 설계됐는데 자기는 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의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설계 의혹은 아버지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으로 절반 하자. 자, 공공으로 절반 하고 우선주를 성남시가 5,500원 먼저 갖고 오겠다 하자. 이거를 성남개발공사가 설계를 했다고 하자면은 실제로 이 전체 지구 단위 사업이라는 이런 것들을 애초에 설계해서 계속 시의회를 움직여 가지고 민간으로 돌리려고 했던 그 설계자는 과연 누구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남욱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이 한나라당 계열에 이 복무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속에서 이것이 흘러왔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혹시 여기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드라마 보신 분 김두수 총장 보셨죠? 예, 예. 저도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 지금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인생 막장에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으니까 목숨 걸고 들어가서 게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오징어 게임에서 거기에서 진행하면서 총으로 무장해서 실패자들을 이렇게 사살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그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오히려. 그래서 실제적 오징어 게임의 말은 일반 거기에 땅을 가졌다가 손해봤거나 일반 서민들이고 시민이고 곽상도 아들은 오징어 게임의 말을 감시하고 또 처벌하고 또 거기에 일부의 그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 그 죽은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해서 밀매하는 거기에 숨어 있는 지금의 법조와 언론과 일부의 지금 이권을 얻는 정치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오히려 굳이 오징어 게임에 비교한다면 저는 그렇게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자뿐만 아니라 거기 혜택받은 사람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자, 오징어 게임을 모르는 분들에게 또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서 더 헷갈리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송영길 대표 얘기를 또 이어서 들어볼까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목숨을 걸고 정말 벼랑에 몰린 사람들의 그 피 맺힌 한이 담겨 있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백으로 아빠 찬스로 부동산 개발 회사에 입사해서 전 직원들의 전체 퇴직금을 합한보다 많은 것을 받았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퇴직금입니까? 제 딸이 91년생인데 무기계약직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죽으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31살짜리가 6년 일하고 50억을 받는 이런 상황을 떳떳한 노력의 대가로 강변하고 있는 자,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 지금 이제 뭐 오징어 게임 얘기가 나오면서 본질이 좀 흐려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수사 초점을 맞춰야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뭐 검찰이나 기존의 수사기관을 해야 된다. 하다못해 뭐 특임 검사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그 수사 체계가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옛날 같으면 검찰이 뭐 경찰이랑 같이 해가지고 경찰을 이렇게 뭐 지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분야 혐의별로 그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효율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수사가 잘못되면 또 의심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특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박범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꼭 틀리다라고 볼 수 없는 게 특검법에 의해 가지고 특검을 만드는데 절차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중요한 거는 내년 대선이고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인데 어떤 것이 맞을까? 그러니까 이제 절충적으로
특임 검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든 야든 이거는 무슨 게이트고 문제가 많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문제를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게끔 그 합의해가지고 그 절차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을 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숨기는 것이 얼마나 많기에 특검이 한 수사마저도 회피하려고 합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위 고하 여야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곽상도 의원을 비롯하여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비리 대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당이 특검을 밀어붙여서 특검을 해야 될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화천대유 반드시 특검해야 합니다. 특검을 반드시 해서 화천대유의 몸통부터 꼬리까지 탈탈 털어야 됩니다. 당장 대규모 특별검사팀을 꾸려야 합니다. 검찰은 신속한 특수본을 만들어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특검에 인계해야 합니다. 2016년 말처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성범 의원, 2016년 말이 뭐죠? 자기가 했던 그 이른바 적폐 수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네. 예. 저는 진짜 이런 게 저는 특별검사의 효능에 딱 맞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역시도 이것이 뭐 그 야당이 토착 비리 체크가 연결되었다는 표현을 하셨고, 어차피 곽상도 의원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특별검사를 뭐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특검을 만들어서 출발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식으로 지금 민심은 뭐냐면 정확하게 여든 야든 관련자가 나오면 좀 빨리 수사해서 밝히자는 여론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저는 무조건 이거는 좀 민심을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박준영 교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김기현 원내대표 이야기는 죄 없으면 수사받아서 떳하게 발표하잖아요. 죄 없는데 왜 수사를 받습니까? 이게 동일선상에서 곽상도 의원하고 저는 이재명 후보를 동일선상에서 놓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가 있고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곽상도 의원은 지금 개연성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받았기 때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일만의 그 개연성도 없고 지금 전혀 없는데 왜 이재명 후보를 엮어가지고 특검을 받으라고 합니까? 이게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는 정치 공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 뭡니까? 그 공권력 남용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절대 그 두고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 교수님,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에 국민적 의혹을 풀자는 차원이라면 좀 가능한 부분도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논쟁을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야가 같이 와서 이재명 넣자 말자로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야당은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넣고 싶으면은 경찰 수사라든가 검찰 수사, 언론의 취재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든가 혐의에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저는 수사의 기본이다. 이게 법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특검의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이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공수처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 국회의원 아닙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제가 봤을 때는 제 역할을 못하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여유가 있고 대선이 뭐 아주 뭐 내년 후년 뭐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뭐 그러면 특검 하자. 저도 그 이야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과 뭐 수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대선 막 들어가는데 그게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사실은 든다는 거죠. 김두수 총장, 지금 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특검을 하면 시간이 걸려가지고 은폐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 수사 자체로 보면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정치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공세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수처가 사실상은 상설 특검입니다. 예. 상설 특검인 공수처를 워낙 야당이 반대해서 실질적 수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못 하는데, 야당은 그거에 대해서 공수처를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뭐 정권의 신여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필요하다면 공수처, 검찰, 경찰 이런 데서 각각 수사가 들어가고 뭐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방식 이런 쪽으로 간다면 뭐 특검이 가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특별검사라는 제도가 필요한 건데, 이거는 그게 정치적 합의가 안 되면 뭐 오래 끌 수 있는 건데, 저는 합의를 빨리 하자는 게 국민적 요구일 거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재명 후보도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런 거잖아요. 시장 시절에 우리가 성남시가 5천 몇백억만 챙기면은 그게 확정 배당금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했고, 민간 개발업자끼리의 이익 분배 구조 난 아는 바 없다는 취지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사인한 분이 성남시장이고, 그다음에 이익 분배 구조로 이익을 굉장히 과다하게 본 분들은 그 사람들이 와서 돈 벌 수 있도록 놔준 방치 또는 묵인한 책임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본선에 가서도, 저 경선은 몰라, 본선에 가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털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도 특별검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제 한편으로 만든 말씀인데요. 유무능의 문제라는 것과 법률적인 문제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수사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계속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대선 전국에 크게 두 가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과 나중에 진행되는 게 전혀 달라지는 그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걸까요? 정말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신성범 의원, 다른 아이템도 하고 그래야 돼서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어디 그랬었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해야 되는데 동네 축구 선수처럼 한다는 그 표현이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에 닥친 고발 사주,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은 갑자기 좀 이상해져 버렸고, 뭐 수사가 되는 박지원 국정원장 등장하면서 국정원장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또 이런 제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프레임, 구도, 털 자체가 바뀌어 버렸고, 이재명 후보가 손해 볼 것 같다든 겨냥했다든 이 대장동 문제는 곽상도 의원이 등장함으로써 야당으로 넘어가 버린 이 희한한 구조인데, 저는 사실 지금은 다 포연이 자욱해서 그러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밝혀질 거라고 봐요. 양쪽 다. 김두수 총장, 정말 포연이 자욱해서 앞에 누가 어른거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뭐 전략적 기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도를 해서 실제 고발 사주 사건을 뒤덮기 위해서 이 대장동 비리라는 걸 들춰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처음에는 뭐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취직했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천대유라고 하는 이익금 부분에서 국민의 이제 분노를 불질러서 추석 때 상당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실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것은 그것의 기획 의도와 관계없이 완전히 이거는 판이 이제 야당 쪽으로 넘어가서 야당이 이제 혼나야 될 차례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어쩌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실제 야당이 그때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5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정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살펴봅니다. 대장동 의혹 영향이었을까요? 광주 전남에서 주춤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서 다시 과반 승리를 거두면서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전북에서 압승을 거둔 뒤에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전남, 광주, 전북을 합한 이 호남 지역 전체로는 저희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개혁 민주 세력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남 지역의 높은 지지율은 아마도 본선에서 승리하라, 그리고 압도적 경선 승리로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우리 호남 집단 지성이 발현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진영 교수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광주 전남에서 약간 처졌잖아요.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장동 개발 의혹보다는 이낙연 후보의 연고 지역이라는 부분이 저는 작동했다고 봅니다. 전남 도지사를 했고 전남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북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북이 이제 광주 전남과의 또 약간의 좀 지역적 정서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호남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개혁, 진보, 민주를 상징하는 이 광주 전남, 호남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낙연 후보는 영고라고 하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이 저는 부딪혔는데 결국으로 봐서는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개혁, 진보 쪽으로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저는 그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예. 우리 보통 이제 경선의 특징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 정당에서는 진보적인 후보가, 보수 정당에서는 보수적인 사람이 경선에서는 유리하다.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정치 인생을 통틀어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누가 좀 더 민주당의 개혁 정체성에 맞는 정치적 성향으로 활동했는가라는 저는 종합적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두수 총장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호남 지역의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상당히 이제 구성이 많습니다. 총 한 20만이 이번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이가 든 분들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입돼 있는데 모바일 투표라든지 이런 게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낙연 후보가 대체로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지지세가 좀 강한 편인데 그분들이 아마 해도 이게 전자매체를 쓰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촛불 정부 이후에 지금 새로 뽑히는 이 정부는 거기보다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국 사회 40대 개혁 세력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되는 사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래서 호남 전체에서 보면 50% 정도의 득표를 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 전북은 그 전에 이제 정세균 후보가 호남적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좀 결합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중도 이제 사퇴를 하고 난 이후에서는 오히려 다시 원위치된 거 아닌가. 즉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그대로 됐고 미약하지만 어쨌든 이번 투표율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보면 이 하천대유라든지 이런 성남 부분도 좀 영향은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좀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좀 낮았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도 광주 전남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경선 과정에서 보면. 왜냐하면 일단 당원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부모가 이제 크니까 좀 투표율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40%대라면 지금까지 투표율로 보면 좀 낮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좀 더 높았다면 60%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그 표가 이낙연 후보 표였을 것 같습니까? 이재명 후보 표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낙연 후보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쪽이 좀 유리했는데 투표율이 낮다는 거 보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더 앞설 거라고 봤는데 약간 몇 표 차이로 이제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광주 전남에 앞서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낙연 후보가 완전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면서 앞으로의 경선에 파란을 일으킬 것 같다는 그 느낌을 못 주고 아주 신성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정혁진 변호사.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광주 전남 뭐 신승을 했지만 그래도 1등을 했고 처음으로. 네. 전북에서도 조금 많이 이기고 그렇게 해서 탄력을 받았으면 좀 본인으로서는 추진력을 얻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가 전북에서 또 밀렸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발걸음이 팍팍해지겠어요. 저는 사실 전남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완패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연고가 제일 많고 게다가 이낙연 후보 특히 이제 사모님 전남에서 상주하면서 올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거의 동수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김두수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장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저는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남의 그 유권자들이 그 소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지지한 사람들은 무조건 찍었고 누구를 찍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기권을 많이 한 것 같고 결국은 그 표가 이낙연 후보한테 가지 않은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제 전북에서는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에 대한 그 지지가 상대적으로 얇고 게다가 그 정세균 후보가 전북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있었을 터인데 그 정세균 후보에 대한 표가 이낙연 후보한테 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낙연 후보 아무래도 실망이 컸겠죠. 오늘 아침에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약간 역정을 냈다고 할까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다른 후보들도 상황에 따라서 사퇴를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냐?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최소한 이낙연 후보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마구 하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본인의 의지를 더 확고히 답변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만약 이낙연 후보가 본선으로 가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선대위원장 부탁하시는 건가요? 도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꾸로 만약 가능하다면 물론 도움을 받아야지요. 거꾸로 상황이 돼도 마찬가지이실 테고요. 수락하실 테고요. 가장 적합한 일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예, 신성범 의원. 이제 뭐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상당히 좀 섭섭했겠죠. 그런데 지금 2등 후보가 사퇴할 수도 없잖아요. 사퇴할 수 없죠. 하면은 뭐 판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경선판 자체가 뭐 말이 안 되는 구조로 가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참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지금 호남에서는 어찌됐건 조금은 더 표차를 줄였거나 더 잡았어야 되는 건데 호남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저 느낌은 열패감이라 그럴까 개인적으로 본다면 굉장할 거라고 저는 지역도 객관적으로 본다면 유리한 데가 없다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좀 타격이 심리적으로도 아마 좀 그래서 저런 마음인데 사회자가 좀 물어보면 참 뭐 마음이 편할 리 없죠. 저는. 편할 리 없죠. 네. 예, 자 국민의힘 가볼까요? 어제 세 번째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윤석열 후보 답변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 몇 가지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군사 균형 깨지 말라고 하는 김인영 발언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했나요? 이렇게 또 하나 작게 5015라는 거 아냐? 작게 5015 작전 계획 5015라고 이제 군사 용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보시죠. 작게 5015 아시죠? 네.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5 아시냐고 했잖아요. 국가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 저거 아닙니까? 작전 계획? 네. 그게 아니고 네. 작게 5015라는 것은 네. 한미연합사령부가 네. 전시의 네. 대북 계획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 한미 연합 그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호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당황한 것 같지요. 김여정 부부장 발언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는데 들어보실까요?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서의 김영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누가요? 김정은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어디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김여정이가 네네. 북한에 네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그건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신성범 의원, 지금 일단 이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작게 5015라든지 김여정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은 안 돼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쪽에서 작게 5015 관련해서 그런 군사 기밀인데 홍준표 후보가 꺼내는 게 옳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미리 알았다면 어제 토론에서 지적을 했어야죠. 그것은 내가 내용을 알지만 군사 기밀이니까 그건 답변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했어야 맞겠지요. 근데 이제 작게 5015 저도 뭐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흔히 알고 있기로 5027, 5028 이런 걸 많이 예. 들어봤는데 근데 어쨌든 작게는 분명하게 아마 군사기밀보호법상 규정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홍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은 본인은 습득을 다 하고 공부를 하고 나와서 예. 5015 아냐? 뭔가 사실 저때 윤석열 후보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는데 한번 말씀해서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을 안다고 했다가 되치기를 당한 그런 경우인데 저거는 뭐 약간 홍 후보의 어떤 그런 뭐랄까 악동적 기질이 좀 발휘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윤석열 후보가 모든 걸 다 알겠어요. 예. 공부는 뭐 굉장히 몇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참모들하고 정책 참모들하고 토론도 많이 했겠지만 5015인지 김여정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최근 신문 볼 시간도 없이 공부를 했거나 뭐 이렇게 예. 됐을 텐데 적어도 이미지상으로 보면 좀 손해를 본 거예요. 이렇게 좀 뭐랄까 잘 못 알아듣고 뭔가 또 디테일에 세부적인데 약하다는 이미지를 준 것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좀 손해다. 라고 생각해요. 정혁진 변호사는 혹시 토론회 어제 좀 보셨나요? 저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또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자꾸 윤석열 후보한테 좀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너 이거 모르지? 너 이거 모를 거야? 막 이런 그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검사만 했던 분인데 뭘 그렇게 많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난 잘 모른다. 하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잘 써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법조인들은 항상 정답을 이야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게 5015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게 5027이 5015로 바뀌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홍준표 후보가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만한 질문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숙한 면이 많이 보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요, 김두수 총장. 예. 사실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이제 대선을 준비했던 유승민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 원희룡 후보 이런 분들은 토론만 시작돼 봐라. 그러면 완전히 윤석열 후보 미천 다 드러나고 역전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두 번 했고 물론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공부 안 되고 모르는 게 많다는 거 드러났어요. 그래도 지지율 1등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TV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역할이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지지율의 변화를 크게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후보의 목소리를 듣는 거지 상대의 반대에 의해서 그걸 자기 지지 후보를 바꿀 만큼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토론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과거 2000년 토론을 정말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엘고와 토론을 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조지 부시가 붙었을 때 당시 의외로 엘고의 그 토론 능력보다는 조지 부시의 그런 틀하게 그냥 아주 그 소탈한 서민적 이런 걸로 이제 토론을 임하면서 기대했던 너무나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데 못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그 역전 같은 게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토론을 보면서 정말 홍준표는 토론의 자리고 유승민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씩 이제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정도로 나타나고 토론의 큰 원칙 같은 거는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렇게 이제 작은 것을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경우에 정치인이 좀 당황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큰 본인의 관점과 원칙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신문이나 이런 방송 같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할 뭐 김여정의 어떤 담화 이런 정도는 그때그때 캐치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쉬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선두주자다 보니까 공격이 계속 이어지겠죠.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 공격하는 모습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5년을 구형했던 그게 지금도 나는 잘했다. 그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검찰의 그 재판에서의 구형도요.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다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 고생하셨으면 좀 대개 돌아가게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럼 45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사면해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말씀하십니까? 재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사면은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박진영 교수, 이제 국민의힘에서 3번 토론회 했습니다. TV 토론. 지금까지 이렇게 딱 보셨을 때 누가 좀 이익을 보고 그런 것 같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뭐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저 질문은 실제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친박 경향의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저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윤석열 후보가 토론도 못 하고 하는데 왜 지지율이 안 떨어지냐 우리 그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결국은 반 문재인의 상징성을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토론을 못하고 모자라도 그냥 우리 윤석열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 흔히 표현하는 그 정치적 토템 현상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돌무덤을 갖다 놓고 탑돌이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처음에는 돌무덤이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의 이게 영이라든가 어떤 기원이 모아져 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하나의 상징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비슷한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남무당 경선에 제가 뭐 조언할 건 아닙니다만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보수적인 입장이더라도 좀 더 급진적인 그런 좀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신성범 의원. 그 한번 이렇게 지지를 하면 뭐 미운 것도 예쁘게 보이고 그런가 봐요. 윤석열 후보 더듬거리는 걸 보고 귀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지금은 양쪽 진영 논리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도 저쪽을 이기기 위한 나의 선택이라는 견지에서 조금은 안 빠지는 건데 뭐 저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로 확신되는 순간 굉장한 변화가 올 수 있는 게 아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 TK에 경기도 지사에 또 한 점이 뭐냐면은 정권 교체적 요소가 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개성과 성계가 아니라 일정 부분 좀 결이 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조차 있는 이런 구조에서 또한 굉장히 민심 포착력이 뛰어나고 토론도 잘하는 이재명을 상대로 윤석열이 이길 것이냐, 홍준표가 이길 것이냐, 유승민이 이길 것이냐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된다면 토론에 잘하고 못하고 유무가 그 상당히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예. 다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요즘 아들 때문에 참 머리 아플 겁니다. 래퍼죠, 아들이. 그런데 그동안 사고 여러 차례 쳤지요. 이번에는 또 무면허 운전에 경찰관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구속됐습니다. 지난번에 음주운전도 하고 그랬는데도 구속이 안 되냐?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청와대 청원 아버지 백이냐? 아버지 의원직 박탈해라. 지금 13만 명 청원 올라왔습니다. 장제원 의원 아들 성인이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한다. 나는 영향력 행사하지 않겠다. 행사하면 안 되지요. 장제원 의원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의 총괄을 맡고 있어요.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건 아들 문제고 그렇게 해서 다시 반려가 됐다고 합니다. 골치 아프겠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장제원 아들이 래퍼 노엘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에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2019년입니다. 그때도 음주운전 과속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논란이 일었다. 최근 우리 당 의원의 자녀가 거듭 사회면을 장식하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일탈을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오른 경우는 최고위원의 한 사람이자 대한민국의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황당할 지경입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의 일이라고 회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껏 국민께 끼친 실망감을 갚기 위해서 진정한 자숙의 자세 그리고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혁진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인가 이름이? 예. 2019년 9월에 음주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가지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더라고요. 네네.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했어요. 네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또 이번에 음주운전이 되면 그건 이제 당연히 구속이 되겠죠.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많아 거죠. 보이고요. 네네. 그런데 측정을 거부했다면 네. 그건 다른 건가요? 뭐 거의 음주운전하고 비슷한 그 형이 나올 겁니다.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지난번에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에 집행을 유예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예된 것이 박탈이 되니까 뭐 이번에 뭐 징역 2년이 나온다라고 하면 3년 6개월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찰관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서요. 네네. 그런데도 그냥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그러는 것은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아주 술에 만취해가지고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같은 것이 명확하다. 그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경찰 수사 대상이거든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경찰이 이 정도 이제 정신도 들고 좀 술도 깨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빨리 영장 신청해가지고 법원의 판단 받아가지고 체포하고 구속해가지고 재판 받고 형 나오는 거에다가 지난번 형까지 얹어가지고 정확한 처벌을 받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성모 의원 참 큰 난감할 거예요. 자식 문제 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저게 왜 국민들을 화나게 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하면 상류층 자식의 또 아나무인이라 그럴까 아나무인. 예. 무소불위 아니냐는 데서 이제 그걸 국민 심정을 다 건드려버린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마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한 건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후보 측의 총괄 지금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데 윤 후보는 아마 장 의원이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도 뭐 성인이 된 아들 문제를 왜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렇게 해서 반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민심하고는 좋지 않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굉장히 일탈된 행동, 개인의 일탈이지만 한두 번도 아닌 마당에 그 아버지가 유력한 이제 대권 후보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윤 총장, 윤 후보한테도 좀 좋지 않다고 봐요. 박진영 교수, 만취 상태라 조사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것 경찰이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뭐 그 아들도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짐작은 가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좀 처신을 잘했으면 싶은 게 이 부분에 뭐 연좌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뭐 그냥 하는 말로 탈당을 한다거나 뭐 윤희숙 의원 같으면 또 사퇴 안 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식의 본인이 좀 이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중 장 의원직 사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들 잘못으로 국회의원이 사퇴를 해야 되냐?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꼭 뭐 연좌제 이런 부분에 해당해서 이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닮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언행이나 실천이나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아들이 닮고 또 그렇게 하고 좀 뭐 여성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다른 엄마의 앞모습을 보고 닮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이야기가 다 부모가 어느 정도의 그 자식 교육에 책임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딱히 그냥 개인의 연좌제로 묶어서 그것에 대해서 처벌 여부를 떠나서 당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결단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느냐. 정치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이야기했던 이 이제 대장동에 50억 받은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이 두 분 다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당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면 뭐 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제원 의원 아버지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예.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죠. 국회부의장. 아버지, 할아버지 네. 다 훌륭한 분이었는데 아들 때문에 참 집안이 예.